우리 이제 서비스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학적 정의에는 뭐 비생산적 노동, 비물질적 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비생산적이지 않죠. 이제는 서비스 산업도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이 대상으로서 그래서 거래되고 생산되고 뭐 교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적 정의로서는 무형적인 성격을 띠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고객 종업원의 상호관계 발생하여 고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는 서비스 산업이 더 제일 커졌습니다. 그렇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서비스 우리 인식에서 공짜 아니에요. 절대 공짜 아닙니다. 서비스 산업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도 서비스죠. 의료도 서비스예요. 금융도 서비스죠. 통신도 서비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눈에 보이는 쌀밖에 없습니다. 소금, 뭐 유형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좀 그렇죠. 유형적인 재화보다는 무형적인 재화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GM 회장은 21세기 제품 직접 만들어 파는 것보다 아이디어, 솔루션,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 네이버, 다음 다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경쟁 자체도 커지니까 우리가 서비스 산업의 특징 내지는 서비스 산업의 향후 이런 향후에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사고를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나중에 서비스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회, 서비스 소사이어티, 서비스 경제, 서비스 이코노미 이 서비스 사회, 서비스 경제를 가지고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써봤습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왼쪽에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그렇죠?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소비자 욕구.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배고파요? 밥. 내지는 뭐 음식. 그리고 졸려요? 집. 입어요? 뭐 옷. 그럼 의식주만 해결되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의식주는 기본이죠. 요새 그렇죠? 의식주는 기본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어떤 사람은 여가 시간에서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저는 뭐 뭘 배우고 싶어요. 패러글라이딩 해보고 싶어요. 주말에는 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무슨 다양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소비 패턴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를 인지해야겠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저 소비자에게, 저 구매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판매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서비스 사회가 커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기술, 그죠? 급속한 기술의 진보. 여러분들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가 만든 것 중에 뭐 휴대폰, 비행기 막 말씀하시는데 바퀴입니다. 바퀴. 말도 안 되죠? 말이 또 되죠? 왜? 바퀴 없는 자동차 본 적 있습니까? 바퀴 없는 비행기? 없습니다. 자, 바퀴는 뭐 수메르인이 뭐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서 전차를 만들었다. 이 역사적 세계사고요. 바퀴는 그 당시에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퀴 만들 때 누군가 뭐 저작권 내지는 독점권 가졌습니까? 안 가졌죠. 하지만 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고, 그렇죠? 우리가 이 산업을 성장시켰는데, 자, 그러면 지금의 이 바퀴는 거의 한 5천년 쓴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 아이폰 좀 갤럭시 이거 여러분들 1년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란 게 뭐냐면 어떤 갤럭시 예를 들어서 9이 나왔다. 그럼 10이 나오는데 1년이 걸리느냐? 아닙니다. 1년 안 걸립니다. 사실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주기란 게 뭐냐면 갤럭시 S 20 나오고 바로 6개월 뒤에 노트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6개월 주기, 1년 주기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 비용은 점점 많아지고 회수할 수 있는 이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점점 키워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사회, 서비스 경제가 커지는 이유가 급속한 기술의 진보, 컴퓨터, 인터넷, 통신 빨라지죠. 그리고 정보, 인포메이션, 그리고 오픈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품이 또 평준화되죠.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이폰 하게 되면, 갤럭시 하게 되면 뭐, 특징적으로 그 기업만 가지고 있는 그 제어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비슷한 제어를 만들죠.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 이건 삼성이네 쓰면서 느끼지 못하는, 왜? 마크를 봤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삼성인지 LG인지 그죠? 뭐 아수스인지 그래서 뭐 레노버인지 잘 모릅니다. 이 로고만 없애면. 그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 만드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거의 평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엇인가 차별화가 된 듯한 광고, 차별화가 된 듯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저 회사와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이 수업이 마치게 되면 한번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삼성과 LG의 TV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뭐 Q, A, L 하면서 광고 나오는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요새 나오는 광고 중에 여러분들 어떤 꼬마가 막 축구공을 차다가 탁 멈추죠. 어둠에서. 치타가 막 쫓아가다 딱 멈추는 어둠에서. 그 광고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마디로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사회, 서비스 경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서비스가 경쟁 우위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경쟁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렇죠?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비스 사회,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비스 마케팅 믹스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보통 4P라고 했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3P가 더해집니다. 그 3P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피플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 뭐 고객과 종업원 사이, 고객과 점원 사이 이런 것들, 관계들, 이게 바로 people이고요. 두 번째가 physical evidence, 우리가 보통 물리적 증거라고 하죠. 서비스는 일반적인 유형제화보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뭐라 했었죠? 예, 무형성.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상품 굿과 서비스의 차이점. 상품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유형성, tangible, 그렇죠? 유형성.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그렇죠? 그다음에 동질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소멸성. 예를 들었었죠? 그렇죠. 라면, 신라면, 새우깡. 자, 새우깡 눈에 보입니까? 잡힙니까? 예, 잡히네요. 유형성. 자, 지금 만든 새우깡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자, 생산과 소비의 분리. 그다음에 여러분들 새우깡 두 봉지를 들고 어떤 거 살까 고민하는 사람 있으니까 어떤 게 더 무거울까? 아니죠. 동질한 그렇죠? 퀄리티의 동일한 무게, 한마디로 동질성. 어제 팔던 새우깡 오늘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죠. 바로 비소멸성. 그 반대되는 게 바로 서비스의 특징. 눈에 보이지 않죠? 자, 무형성.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그리고 그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서비스의 퀄리티, 질이 달라진다. 이질성, 하이드로지니어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서비스는 사라진다. 소멸성. 예, 그래서 비교했던 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공부한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죠? 했던 거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피지컬 에비던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물리적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 하물며 여러분들 저기 제가 어느 모르는 도시에 가서 하나은행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길 가던 분이 알려주시겠죠. 오른쪽으로 쭉 한 200m 가시면 왼쪽에 한번 꺾으시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은행은 무슨 색이다? 그렇죠. 초록색, 연두색. 신한은행 가겠다? 그렇죠. 진한 파란색. 국민은행 가겠다? 예, 베이지색. 우리은행 가겠다? 흰색, 파란색. 자, 색깔. 그렇죠? SK 주유소를 가고 싶다? 빨간색. GS 주유소 가고 싶다? 녹색. 현대오일뱅크 파란색. 구도일 노란색. 다 색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게 되면 자, 담요 한번 주세요. 그럼 대한항공의 그 하늘색 마크, 아시아나의 그 짙은 그 잿빛 색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알려줌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미지. 그래서 로고라고 하죠. 로고. 뭐 삼성의 로고, LG의 로고, 한화, SK 로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물리적 증거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바로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일명 우리가 보통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 프로세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 프로세스 중에 단 하나만 빠지더라도 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는 실패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프로세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광고가 나오죠.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원래 그럼 숫자, 수학적으로는 100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99가 돼야 되는데, 서비스에서는 단 하나의 작은 실수라도 어떤 결여라도 앞에 있던 성공적인 것들 다 없앨 수 있다. 그래서 과정, 프로세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프로세스가 마케팅 믹스의 일곱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의 믹스는 7P 전략이다. 기본 4P에다가 people, physical evidence,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세스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서브큐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파라슈아만, 자이트물, 베리 이런 학자분들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서브큐어 모델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좀 사용하실 거면 외우는 게 좋죠. 그렇죠. 공부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1번이 유형성, 2번이 신뢰성, 3번이 대응성 또는 응답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responsibility, 응답성. 그렇죠? 네 번째가 확신성, 다섯 번째가 공감성, 감성이라고 하죠. 감성. 그렇죠? 감성 마케팅 하듯이. 자, 유형성,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텐저블한 것들,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신뢰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은행들, 그렇죠? 내가 내 예금을 맡겼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달라고 할 때, 내가 인출하려고 할 때 확실하게 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신뢰성. 대응성은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불러면 올까? 이런 동부대우에서 이런 광고가 한 적 있었죠. 산속에서 정광열 그 탤런트가 사고 났는데 올까? 당연히 오죠. 왜? 보험회사니까. 대응. 그렇죠? 그다음에 확신, 믿음, 믿음직한 공선화. 그리고 이 기업이 이 고객과 소통하는 능력, 고객이 생각하는 것과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 기업은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SK.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검증하는 5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좀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서브큐어 모델 5가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신뢰성은 거기 페덱스 절대 확실히 하루 내에 그죠? 신뢰 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에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죠? 쿠팡이 있죠. 쿠팡. 무슨 배송? 네, 로켓 배송. 지금 사시면 아마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그 쿠팡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편이 있을 거예요. 만일 12시 이전까지 그렇죠? 구매를 하시면 오늘 또는 내일 새벽에 100% 배송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죠. 그리고 이마트의 최저 가격 보상제. 이 부분은 좀 이마트가 이제 지금은 없앤 건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마트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가격 경쟁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해보자. 최저 가격 보상제. 만일 이마트에서 사신 물건이 동네 근처 슈퍼에 있는 물건보다 비싸시면 저희가 5,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릴게요. 했는데, 우리나라 부녀의 분들, 아주머니 분들, 그렇죠. 가정주부들의 이 정보력을 이마트가 무시한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바꿔가는 바람에 얘를 싹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최저 가격. 그렇죠? 그래서 everyday low price. 그렇죠? everyday low price 정책. 그렇죠? 매일매일 낮은 가격. 그러니까 최저 가격은 아니죠. 보상도 아니지.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싼 물건을 고객들에게 하는 그런 서비스의 마인드로 최저 가격 보상제랑은 전혀 다르죠. 보상제는
더 비싸게 이마트가 팔았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라도 비쌌다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5,000원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왜냐면 동네 슈퍼 아저씨 그 사장님들이 운영하신 분들이 미끼 상품이 들어가요. 그럼 미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미끼란 게 뭐냐면 과거의 가격을 싸게 주는 거죠. 대신 그걸 사시면서 다른 것도 사가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마트에서 생각을 못했던 거고, 이마트에서 파는 물건과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개수가 다릅니다. 엄청 많아요, 이마트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서 이런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하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매일매일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응답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동부화재에서 이런 거 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정광열 그 테넌트가 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올까? 근데 나오죠. 안녕하세요. 동부 푸름입니다. 이 산소까지 오셨네요. 그렇죠. 뭐보다 뭐가 먼저다? 예,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두 번째 모델은 누구였냐면 김주성이라는 동부, 그렇죠. 그때 그 팀의 주전 센터였었는데 김주성이 이제 어디 이제 서해안에 간 것 같았습니다. 그 배경이 차가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멈춘 거예요. 멈췄는데 이제 물물이 막 들어올 때 저기서 오죠. 동부 푸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김주성 선수 뭐라 했냐면 저는 동부인데 이 뒷분들은 아닌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빼주실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죠. 뭐보다 뭐가 먼저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가로 보험 회사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차를 또는 고객을 먼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싹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응답서. 그 다음에 내가 예금한 돈 또는 내가 여러분들 특히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은 여러분들 TV 종편이나 특히 종편에 보험 광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라이나 생명, 띠링띠링, AIG, 예순지 이렇게 하들 때 보험이 광고가 많은 이유가 하물며 여러분들 1,000원을 내면 물을 한 병을 줍니다. 1,000원을 내면 물을 한 병을 주는데 보험이란 게 어떤 겁니까? 나는 꼬박꼬박 한 달에 막 5만, 최소 뭐 5만 원, 2만 원 내고 뭐 종신보험 같은 뭐 20만, 30만 원 내는데 꼬박꼬박 30만 원을 매달 30만 원씩 내는데 언제 줍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거나 사망에 이르거나 만기가 됐을 때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확신이 안 사는 겁니다. 진짜 줄까? 그렇다고 주나 안 주나 확인하고자 내가 뭐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든든한 은행, 든든한 동행, 혹시 유명인들이 나와서 보험 진짜 가입이 됩니까? 예, 누구 말이라고 막 하면서 진짜 뭐 8대 중과실라면 뭐 1억, 2억 준다고 막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00원을 내도 물을 주는데 30만 원 주는데 주자는 확신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실성을 그렇죠 제고하고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유명한 인들의 이제 보험 광고 그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감성이죠. 그죠? 공감성, 그죠? 레트로 감성, 고객과 기업 사이의 어떤 주고받은 어떤 감정적인 거, 옛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춘이네 이런 광고가 한 적이 있습니다. SK에서 제춘이네. 이게 뭐였냐면 어떤 어촌의 횟집 이름이 제춘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더 멋진 이름을 지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영숙이네 세탁소, 제춘이네 횟집, 그렇죠? 아들, 딸들의 이름을 걸고 그 아들, 딸들의 믿음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고자 지은 전국에 있는 이 제춘이네들, 영숙이네들이 우리의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공감이죠. 서로 간에. 그렇죠? 공감. 우리도 그 부분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신뢰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SK. 고객이 OK 할 때까지 SK 하겠습니다. 좀 멋지죠? 그래서 어떤 광고, 멘트 이런 것들 바로 공감, 소비자와 기업, 구매자와 기업 사이의 공감성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유형성이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조트, 호텔, 레스토랑 다 마크, 브랜드 만드는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유형성의 그렇죠. 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그 요인, 그래서 유형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 수요 예측이란 부분인데요. 서비스 수요 예측이 일반적인 이런 재화를 만드는 공장 또는 기업들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 거기 보시면 서비스 재고와 어려움, 만들어 올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떨 때는 많이 팔리고 어떨 때는 적게 팔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받는 산업 꼽아보세요 하게 되면 첫 번째 여행업계, 항공업계,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죠. 수요가 들쑥날쑥합니다. 어쩔 때는 여름 성수기에 휴가철에는 엄청 바쁘고 겨울철에는 또 안 되고. 여러분들 하물며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 가서 보시면 거기 이렇게 써 있죠. 홀 서빙 아르바이트 구함 11시부터 2시까지 딱 3시간입니다. 이유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들 11시부터 2시까지면 그 이후에는 손님들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3시간을 위해서 주방 홀 서빙 뭐 이모님이나 고모님을 뭐 두 분, 세 분 쓰 그러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식당에서는 11시부터 2시까지 홀 서빙 내지는 설거지 해줄 수 있는 알바생을 구하거나 또 여러분들 동네마다 있는 그런 뭐 결혼 예식장들 홀들이 있죠. 언제 알바를 씁니까? 월, 화, 수, 목 안 쓰죠. 언제? 금, 토, 일. 3일밖에 안 씁니다. 그때 좀 많이 주면서 정직원 쓰지 않죠. 왜? 수요가 딱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비스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 쓸 수 없는. 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계절별로 수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서비스 예측의 중요성이 비수기에는, 그렇죠? 또 성수기에는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확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물을 한 잔 주세요. 뭐 추가 반찬 주세요 했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못 받은 고객들은 막 화를 내면서 막 SNS 난리고 다음에 다시 안 오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적정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11시부터 2시까지 딱 일하고 다 쉬시죠. 월급은 매 시간 다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서비스 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내지는 업주 내지는 사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를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서비스 수요를 한번 그죠? 뭐 예측하기 위해서 가격 차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세분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설정하는 전략. 그래서 수요가 많을 때 적을 때를 따라서. 그런데 가격 차별은 이제 뒤에서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격 차별은 사람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무슨 계절에 따라서 동일한 재화를 사람, 계절, 시간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받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price discrimi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격 차별했는데 소비자가 얘는 왜 그죠? 5천원을 받고 저는 왜 만 원을 받아요? 그럼 고객님 일찍 오세요. 한마디로 영화관이죠. 영화관. 극장에 영화관 가는데 50% DC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조조 할인이에요. 조조 할인. 이유는 조조 할인. 뭐 9시 하는 영화, 8시 반에 하는 영화 고객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싸게 보시려면 일찍 오라는 거죠. 그럼 영화관은 왜 조조 할인을 할까요? 어차피 공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8시에 한 번 더 극장을 그쵸?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극장이 얻는 수익이 안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는 거죠. 대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싸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10시, 11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정가, 제값을 11,000원, 만 원을 받고 일찍 오시는 분은 싸게 주겠다. 이게 가격 차별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별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가격 차별의 예가 있죠. 철도인데 어떨 때는 싸고 어떨 때는 비싸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중에는 싸고 주말에는 비싸고 또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바쁘니까 타야겠다. 그럼 그 사람들 비싸게 받겠죠. 아래쪽에 보시는 분들 다이슨 청소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청소기죠. 100만 원씩 거의
89만 8천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한 20만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에 비해서 한국이 비싼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한국에서는 사니까. 유럽에서는 다른 지역도 소비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뉴질랜드에는 명품이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뉴질랜드 사람들 중에는 뭐 샤넬이나 헤르메스의 백, 그에 대한 그 소유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왜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거기에 그죠, 브랜드값, 상표값,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 괜찮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1,000만 원 주고 사더라도 뉴질랜드 사람도 안 산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거기 여러분들 가격 차별 사례 나와 있는데, 버스, 예, 학생,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인 차이 있죠. 그다음에 오전 6시 이전에 타게 되면 또 할인이 있죠. 영화관 조조 할인. 소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소주하고 밖에서 드시는 소주가 달라요. 맛은 똑같은데, 그렇죠. 맛은 같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죠. 뭐는 똑같다? 퀄리티, 품질은 똑같아요. 영화관에서 봤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저거 봤어? 뭐, 어벤져스? 봤어. 거기에 그 멋진 그 로봇가 막 튀어나오던데, 너 봤어? 난 안 나왔는데? 너 혹시 조조 할인 받니? 그건 아니죠. 동일한 재화를 다른 가격을 받는 겁니다. 소주는요, 맛은 같아요. 집에서 먹거나 밖에서 먹거나. 하지만 집에서 먹는 소주는 이마트나 동네 슈퍼에서 사오게 되면 뭐 천 원? 네, 아무튼 뭐 1,000원 주고 샀다. 그런데 밖에서 먹을 때는 3,000원 줘야 된다. 또 4,000원 줘야 된다. 맛은 같다. 왜 이럴까? 봤더니 거기 써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소주에는 빨간 글씨 써 있어요. 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 판매 금지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먹는 소주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왜?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안에서 집에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슈퍼에서 사시는 분들은 세금이 좀 저렴하고, 밖에서 뭐 드시는 분들은 세금이 좀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나누는 거죠, 그룹을. 그래서 집에서 소비하느냐, 밖에서 소비하느냐. 여러분들 맹쾌 경제학 교재 외국 서적입니다. 원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 책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책의 가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내는 비싸게 하더라도 뭐 4만 5천 원, 5만 원 되는데, 미국에서는 200달러, 막 300, 이렇게 받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5만 원, 미국에서는 20만 원. 왜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조금 이 저작권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책을 잘 안 사요. 그래서 10만 원이다 안 사죠. 5만 원이면 그래 사자. 5만 원이면 내가 사는데 6만 원도 안 사요. 예를 들어서 미국 학생들은 산다는 거죠. 20만 원. 그러니까 이 한국 학생들한테는 싸게 팔고 미국 학생들은 비싸게 파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리비안 베이 주중 주말 요금. 그렇죠? 비성수기, 성수기, 극성수기.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비성수기 같다고 물이 안 나옵니까? 안 돌아갑니까? 다 나와요. 똑같은 재화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쓸 때, 그리고 사람들이 가감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 낼 때는 비싼 요금을 받고, 호텔도 마찬가지. 그렇죠? 비행기도 마찬가지. 지금 다 특징이 있죠? 재고가 남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동일한 재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가격 차별화의 사례이고,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투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죠. 투그룹. 자, 1번. 투그룹.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룹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까 버스, 그렇죠? 학생, 일반인, 오전 6시 이후 이런 것들, 소주, 집 내지는 주점 내지는 음식점, 맨큐 경제학, 한국, 미국, 캐리비안 베이, 주중, 주말, 극성수기, 최성 이런 것들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가 나오는데 MR이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MR이란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가게가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물건을 더 팔았을 때, 더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걸 MR이라고 합니다. 한계 수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계 수입. 그 MC는요,
그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게 MC죠. 그래서 MR은 마지널 리베뉴, 리베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MC는 마지널 코스트. 그래서 한 개 수입이 한 개의 비용보다 커야 된다. 버스 보세요, 버스. 버스 회사가 한 사람의 손님을 더 태운다 그래서 받는 돈이 한 사람 더 태웠어요, 싸게. 그래서 800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탔다고 해서 버스 회사가 800원의 비용을 지불할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그 버스는 그 시간대가 원래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 명 더 탄다고 버스가 힘들어, 기름을 더 먹어. 아니에요. 별로 안 먹어. 똑같아요. 대신 한 사람 받으면, 그렇죠? 800원 더 얻을 수 있다. 극장 볼까요, 극장? 여러분들, 극장 가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들 극장 가서 여러분 때문에 영상기가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직원들이 아니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영상기를 돌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표 받는 그 직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 화장실 가서 물 한번 내리고, 손 닦고, 그죠? 한 장 쓰면 쓰세요. 두 장 쓰면 2억 원이 날아가고, 냅킨. 그럼 끼익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쓰는 게 내가 봤을 때 한 100원? 200원? 그런데 오늘 얼마 냈습니까? 조조아레노 5천원 냈잖아요. 아, MR이 MC보다 훨씬 크죠. 맨큐의 경제학 여러분들, 여러분들 책을 샀어요? 5만원 주고 그 책 만드는데 5만원 들었을까요? 그렇죠. 절대 안 되죠. 뭐 해봐야 종이에다가 잉크에다 이렇게 하면 책 나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0원인데 5만원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한국 학생들 똑똑하잖아요. 한국에서 5만 원이야? 미국에 갔더니 20만 원이야. 그럼 어떡할까요? 그렇죠. 괴짝을 짜는 그렇죠. 배낭을 만들어서 맨퀴 경제학 한 50권 사죠. 그리고 딱 메고 미국으로 가죠. 가서 미국 대학 앞에서 그렇죠. 원래 200달러인데 100달러만 달라고. 그럼 내가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빨갛게 글씨를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뭐라고 찍어 놨냐면 Not for sale, North America or Canada. 어디서 팔지 말라고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판매가 안 됩니다. 왜? 이게 바로 뭐죠? 예, 그게 바로 세 번째 재판매죠, 재판매. 재판매를 금지시키죠. 재판매를 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서 먹는, 주점에서 먹는, 음식점에서 먹는 술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는 그죠? 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먹을 때는 써 있다고요. 빨간 글씨로. 왜 그렇게 써놨냐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떤 이렇게 영세한, 그렇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포장마차 이런 영세한 포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마트, 코스트코에서 술을 사갖고 와서 파신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왜? 그 술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정식 주류 업체를 통해서 받아야죠.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내시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캐리비안 페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재판매 다 금지되듯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 번째가 재판매 금지고, 그럼 기업들이 이런 걸 왜 하느냐? 장기 멀리 보는 거죠. 고객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드셔보세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잠재 고객한테 쓰죠. 잠재 고객. 미래의 고객들. 잠재 고객이 풍부한,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이런 가격 차별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격 차별 기본 조건 4가지 정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 경제학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가격 차별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그죠? 1급 가격 차별을 배우신 거고 2급, 3급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뭐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급, 3급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수율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산업은 재고 담창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날 팔아야 된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수율 관리, 일드 매니지먼트로 되어 있고요. 활용 사례, 호텔, 항공, 렌터카 특성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호텔, 뭐 웨스틴조선, 호텔 신라, 뭐 이런 큰 유명한 A급 이 호텔에 맨 꼭대기에 스위트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스위트룸 한 개에 하룻밤에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2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만 원인데 회장님도 오셔갖고 스위트룸 어제
나갔나? 아, 그럼 뭐 안 나갔는데 오늘 손님 받으면 되죠. 오늘 대여하면 되죠. 제가 렌터카 사장이에요. 렌터카 사장이에요. 딱 저 출장 갔다 왔는데 차가 다 서 있어요. 부장님한테 부장님 어떻게 차가 어떻게 다 서 있는데 했더니, 뭐 이거 내일 내보내면 되죠. 자, 재고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재고가 절대 아니죠. 오늘 렌트카는 오늘 내보내야 되고 내일 렌트카는 내일 내보내야죠. 오늘 렌트카는 오늘 상품, 내일 렌트카는 내일 상품. 오늘의 스위트룸은 오늘 내보내고 내일 스위트룸은 내일 내보내야죠. 왜? 전혀 다른 상품이에요. 왜 상품이 다릅니까? 신라면은 재고가 남았지만 얘는 오늘 팔 수 있는 건 오늘 팔아야죠. 그렇죠? 이게 서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 항공, 렌털, 뭔가 렌트카, 특송 이런 것들은 오늘 물건을 오늘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오늘 못 팔면요, 그럼 손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못 팔면 오늘 팔 수 있게 가격을 달리 받아야겠죠. 그 앞에서 배웠던 가격 차별이죠. 가격 차별. 그래서 호텔도 주중요금, 주말요금, 항공도 주중요금, 주말요금, 렌트카도 주중요금, 주말요금.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오늘 못 팔면 10만원 차 한 대 빌리는데 하루에 10만원인데 오늘 못 팔면 5만원에 주는 겁니다. 오늘 타세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10만원, 그럼 15만원. 아니, 비싸다 그러면, 그렇죠? 안 쓰면 되는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오늘 팔 수 있는 건 오늘 팔아야 된다. 이게 수요 관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 사례인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강의 교환에는 영어로, 앞쪽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영어로 읽어보시고, 이제 이 설명을, 한국어로 설명 들으시면, 아, 영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말씀을 하실 텐데, 수요일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정의는 잠재 수익이 분모고요. 실제 수익.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강의 교환에는 potential revenue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리베뉴는 수익입니다. 수익. 그다음에 포텐셜은 잠재적인 것. 그렇죠? 실제 수익은 액추얼 리베뉴. 그렇죠? 액추얼 리베뉴. 그러니까 잠재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 호텔에 방이 200개가 있다. 그런데 방을 일정하게 100달러씩 받겠다. 그러니까 200개가 있고 100달러 받겠다. 그러면 100. 그렇죠? 100달러. 곱하기 얼마? 2만. 200개. 그러면 잠재 수익은 얼마다? 2만 달러가 되겠죠. 이게 잠재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200달러 다 받으면, 그래서 100달러 다 받으면 200개가 다 나가느냐? 절대 안 나가죠. 이유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금액을 냈는데 가장 꼭대기 층, 뷰가 좋은 방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100달러를 냈는데 2층을 받았다.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럼 다 뭐라 할까요? 다 꼭대기층 달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리조트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일 숙박료가 100달러인데 총 방이 200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렇죠? 자, 이 잠재 수익, 그렇죠? 포텐셜 리벤이 얼마다? 그렇죠? 2만 달러가 되겠죠. 하룻밤에. 왜? 200개를 100달러에 다 내보냈다. 그러면 2만. 맞죠? 이 잠재 수익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방이 다 나갔나 안 나갔나? 예, 안 나가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받았더니 방이 몇 개 나간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80개밖에 안 나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호텔 이렇게 했는데 아래쪽은 싫어하죠. 어디만? 위쪽만 딱딱딱 해서 이게 몇 개다? 80개가 나가겠죠. 그럼 80개가 나가게 되면 100달러 받았으니까 8천이 될 거고요. 실제 수익은. 그 다음에 2만이면 2만 분의 8천, 만 분의 4천. 몇 퍼센트? 그렇죠. 수율은 40%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뒤에서는 방을 다 내보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이 또 오셨어요. 야, 우리는 방이 몇 개 나가니? 80개 나갑니다. 너무 적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러면 회장님, 방을 좀 다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 예, 50% DC 들어가죠. 세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50달러 받게 되면 방이 다 나갔네요. 그러면 50, 200이니까 만 달러가 되겠죠? 2만 분의, 그렇죠? 2만 분의 만. 수율은 50% 높아졌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때는 이제 크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이러는 거죠. 어차피 뷰가 좋은 꼭대기층이 있는 80개의 방은 100달러에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방들은 100달러를 받는 거죠. 80개는.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50달러가 돼야만 나가겠죠. 다 나갔죠. 120개는 50달러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화는 차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차별? 얘는 뷰가 좋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그렇죠. 신혼여행 온 사람들, 뭐 결혼 30주년, 가족여행 오신 분들 다 이쪽에서 이제, 그렇죠. 가격, 줄만해. 왜? 저 밖에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전경이 정말 뷰가 좋으니까 100달러 줄만하지. 그런데 자, 50달러 받는 아래쪽에는 120개는 뭐 학생들의 MT, OT, 그다음에 기업들 회의 왔는데 무슨 뷰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 내년 어떻게 할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들은 어떤 기업에서 또는 어떤 학교에서 회사에서 다 빌려주세요 대신 가격은 50달러 1층, 2층, 3층 아무 중요하지 않죠 잠만 자면 되니까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8천이 나오고요 자 50에 120이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그렇죠. 6천이 나오겠죠. 합치면 14,000. 2만 분의 14,000, 만 분의 7,000, 70%다. 그러면 수율이 처음에 100달러일 때는 40%, 50달러일 때는 50%. 방을 나누어서 뷰가 좋은 방은 100달러, 나머지 방은 50달러니까 70%.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수율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자, 이것을 바로 수율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휴가철 되게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또는 이제 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라고 하죠. 호캉스 오세요 이래요. 방을 평소보다 좀 저렴하게 한 2, 30%씩 DC해 드리고 조식 드리고 그다음에 뭐 수영장 이용권, 헬스장 이용권 드립니다. 가족들이 오셔서 쉬다 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휴가철에 바이어들이 안 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안 오니까 어차피 식당의 매니저들, 식당의 요리사분들, 셰프들, 직원들, 서비스하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 다 출근을 하시는데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공간이 있고, 그렇죠? 셰프들도 계시고, 매니저 다 출근하니까 이왕이면 돌리자는 거죠. 운영을 하자는 거지. 대신 비즈니스맨들이 안 오니까 가족 단위의 호캉스를 즐기세요. 있는 공간, 있는 이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수율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강의 교환을 가지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